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봉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얼마 전에 사망한 신자유주의의 이 초기 주창자였죠.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최근 불거진 이 STX, GS건설 만도 사태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8일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17일에는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자신이 이제 한국의 대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던 만큼, 우리에게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백남주 연구원. 네, 현재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세계적인 주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대처리즘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처 전 총리야말로 이 영국을 망친 망국의 지도자다라면서 분노가 크게 표출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살인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사망 축하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대처를 찬양하는 쪽에서는 이 대처가 11년의 재임 기간 중 이제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정책과 개혁으로 영국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이런 평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론 수렴형 정치인이 아닌 확신형 정치인이다. 이런 대처 말처럼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이 밀어붙이기와 동일한 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경제공황으로 귀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지 축소라든지 민영화, 양극화 등의 인간 삶의 피폐화를 낳아왔던 거죠. 네. 우선 대처가 집권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처가 처음으로 총리가 된 게 1979년입니다. 이 당시 세계 경제는요, 1970년대 들어서 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던 시기인데요. 보통 이 석유 파동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오일 쇼크라 그래서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경제 정책을 취하다 보면 이 물가 상승하고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대에 이렇게 동시에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늘리고 통화량을 늘려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는 부양될지 모르나 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반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경기는 침체하게 됩니다. 결국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대처는 경기 부양과 실업률을 낮추는 목표보다는 물가를 잡는 쪽의 방향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요, 25%까지 가면서 이렇게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처 정부가 이자율을 높이고 정부 재정 지출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80년대 중반 내내 물가 상승률은 5% 내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 실업자 수는 대폭 증가해서요, 80년대 중반 내내 연간 300만을 넘어섰고요. 영국의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명당 1명이 실업자가 되는 처절한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게 이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건데요. 이 실업과 물가라는 목표 속에서 이 대처가 물가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억제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보면 필요한 정책을 선택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2차 대전 후에 영국 사회는 전반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마찬가지였는데, 이 자본과 노동의 계급 타협,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이 케인주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 사회복지 제도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이 노동조합의 힘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오자 이 대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켜 노동자들로부터 이윤을 더 뽑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복지제도 역시 해체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경기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힘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대처액에 있어서 물가와 실업은 둘 다 중요한 문제라서 이 고심 끝에 하나를, 그러니까 물가를 선택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물가를 그냥 거리낌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처의 강력한 이 노조 탄압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요, 영국 이 탄광 노조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당시 탄광 노조는 비경제적인 탄광을 폐쇄하는 문제로 정부와 대치하면서 1984년 3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파업을 벌였는데요. 결국에 이 대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었습니다. 물론 이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독일이나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적 결속을 깨지 않고 경제 회복과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거는 노동자에게 엄격한 준칙을 요구한 것만큼이나 기업과 주주, 은행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이 노동자 계급의 양보만이 강제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의 소득세율은 대폭 인하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왔었던 거고요. 네. 노동자들이 이제 극심한 타격을 받다면 좀 이득을 보는 측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겠죠. 이 가장 큰 이득을 본 집단은 금융자본가나 이 금융자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지 않고 이자율을 올리면 돈이 귀해지겠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또 이자율도 높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커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그러니까 금융 자본가가 2년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후에 이자로 $100를 받기로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만일 2년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그 금융 자본가가 2년 후에 받을 $100라는 이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은 금융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자본을 우대한 데에는 영국의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금융산업으로 이전시키려는 목적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이나 자동차, 선박 제조와 같은 이런 산업을 가감히 구조조정하고 영국 산업의 중심을 금융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키려고 한 것이죠. 즉, 이 금융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의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자산 거품이 커지고, 그 결과는 이제 우리들이 현재 목격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식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입니다. 대처 정부는 이 개인주의, 기업가 문화, 주택, 주식 및 사적 연금 등의 금융자산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이 대중자본주의를 장려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대중들에게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가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자산 소유 확대는 금융자본의 축적 기회를 이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또한 이 복지는 한편으로는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의 축소와 노동조합의 약화로 자신의 삶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이 사회가 해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의 개인이 능력을 키워서 뭔가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보수화,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 보수당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는 이런 기제로 작동하게도 되었었던 거죠. 네. 이런 방식은 노조 탄압이나 자산 거품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 구조를 바꾸고 보수적 지지층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대처하면은 그 밖에 이제 민영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처는 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철저히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앞서 이 탄광 노조를 탄압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영 탄광 20곳을 이제 폐업을 하고 2만여 명의 탄광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스나 전화, 철강, 항공, 수도 및 전기 등이 이제 민영화되었었고요. 이러한 민영화의 과정도 노동자 탄압 등과 이게 관련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처 집권 기간 동안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실업 급여의 수준을 낮추더라도 이제 이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실업 급여의 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생활고에 대한 반발로 대도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크게 증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 버리고 재정 적자가 급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대처는 또한 한편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재정 적자를 메워야 되는 이런 과제들에 직면을 하니까 공기업, 예를 들면 전화나 가스, 수도, 철강, 전력, 철도 같은 것들을 민영화해서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국가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민영화의 과정들이 노동자 탄압 이런 것과 연관이 있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서비스가 개선되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민영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이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음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가스, 수도, 전력 등을 이제 민간 기업에 판다고 해도 각 가정으로 가는 파이프나 전선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사유화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 독점을 민간 독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빵과 장미 같은 영화로 유명한 이 켄 로치 영화 감독이요, 대처가 생전에 경쟁력과 효율을 내세워서 밀어붙인 이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겨냥해서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 입찰에 붙여서 최저가에 낙찰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재밌는 표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대처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제 대처가 그런 갈등을 낳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영국 경제를 회복시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대처 집권 기간을 보면 초창기에 대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짝 살아났긴 한데, 대처 이제 집권 기간 마지막에 가면 여전히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 대처가 집권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면 1979년에 집권을 했는데요, 대처가 1980년대 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면서 큰 불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후반이 되면 성장률이 7% 가까이 오르는 이제 경기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의 집권 말기에는 영국의 성장률이 1%를 밑도는 불황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대처의 집권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3% 정도가 되는데요. 전후 평균에, 전쟁 이후의 평균에 못 미치는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수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심각한 양극화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80년대 중반의 경기 회복은 이 소위 런던과 영국 동남부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주택 경기 호황과 북해 유전 개발에 따른 투기적인 가구 소비 증가에 이제 기댄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제조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런던의 금융산업만을 육성한 결과 영국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제 산업시설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극심하게 침체의 늪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경기 회복 시기에도 실업자는 더욱 이렇게 늘어났었고요. 집권 초기에 이 150만 명의 이 실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말기가 되면 그 2배인 300만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처 이후까지를 포함해서 보수당이 집권한 18년 동안 상위 10% 계층의 주 평균 소득이요, 350파운드에서 540파운드로 54%가 증가한 데 비해서 하위 10% 계층의 주 평균 소득은 110파운드에서 130파운드로 18%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결국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 좀 과정이 되면서 이 대처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제 물러나게 된 것이군요. 네, 대처는 마지막 임기에서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데요. 대처를 총리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만든 것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두세는 87년 이 재산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가구별 주민세를 소득과 관계없이 심지어 이 실업자까지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세목을 부과하려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 재정을 벌충할 요량으로 백만장자와 빈민에게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체제였던 거죠. 대처가 집권 말년에 인도세까지 꺼내드는 무리수를 둔 건요. 대처의 경제정책의 효과가 집권기간 중에 이제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봐지고요. 또한 이제 복지제도를 해체하고 부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세가 도입되자 사회적 불만은 당연히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 1930년대 이래 가장 큰 이제 폭동이나 소요가 벌어졌고요. 1,400만 명이 인도세 납부를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보수당 차원에서 정치적 위기가 오니까 보수당은 당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처를 내쫓고 인도세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 대처 시절과 그 이후에 일부 성과를 냈다 해도 경제적으로 보면 이는 이제 자산에 대한 거품과 신용, 금융 등으로 버티면서 이뤄낸 성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 불평등의 심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불사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동반한 것을 생각하면 전혀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네, 끝으로 이 대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장례를 계기로 다시 한번 대처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 즉 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영화 금융 자본 주도의 경제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금융 중심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들은 이 대처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대처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에서 이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들에서는 대처가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리더십은 소위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와의 대화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한 예로 이제 아르헨티나와 이 포클랜드 전투 이런 것들 전쟁을 치렀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처가 혼자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상황도 있었었고요. 결국 인도세 같은 무리수까지 두게 되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받으려고 하는 리더십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집권 기간 내내 못 사는 것은 개인 탓이라는 신념을 강력히 유지를 해왔었고요. 사회라고 하는 제도를 해체해 나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졌었던 거죠. 공동체는 파괴되고 오직 무한 경쟁 속에 놓인 개인만이 있다고 믿게 되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결국에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자기개발과 스펙 쌓기 같은 이런 투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폐해는 지금 한국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인지를 대처의 정책들, 대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처의 죽음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비약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케인즈주의가 한계를 보이던 시기에 이 파괴력을 가졌던 이 대처 발언들을 보면 이거를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좀 낡은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들리는 걸로 봐서는 좀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케인즈주의도 이제 한계를 보여서 이제 대체됐었던 게 있었던 거고, 이제 30년이 지난 대처가 이제 죽은 이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실패해서 대체돼야 되는 이제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게 뭘로 대체될지 확실하게 좀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미국이나 이런 유의 석학들이나 경제 이런 데서도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여서 기존의 케인즈주의로 다시 또 돌아가기는 또 힘든 상황이 되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일부 국내 재벌 기업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지난 2주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 긴장 고조와 엔화 약세 같은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 STX나 GS건설 그리고 만도와 같은 국내 이 재벌 회사들의 위기 상황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지난 4월 2일 이 재계 13위인 STX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TX 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로 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자율협약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이 어려워져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면 뭐 법정 관리를 신청하거나 네. 워크아웃을 이렇게 보통 신청하게 되는데, 자율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한테 이제 은행들이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채권단이 부채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추가 자금 지원을 하고, 기업들은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채권단의 75%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해당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이고 회생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STX가 이 자율협약에 들어간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회생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이 조선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상황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상의 워크아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 조선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조선업의 여신에는 이 선수금 환급 보증, RG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배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2 내지 3년이 걸리고 이 배를 주문한 선주는 이제 조선사에 4 내지 5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배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처럼 선수금이 있고 그 이후에 2, 3회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사가 망하는 경우에 선수금을 환급해 준다는 보증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은행들이 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배를 발주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지 조선사가 속한 나라의 은행에 이제 또는 조선사가 요청한 은행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은행들이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조선사들이 워크아웃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선주가 선수급 환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보증했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보증을 선 은행들이 이걸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사, 특히 대형 조선사들한테는 좀 워크아웃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조선업의 특성상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것 합의가 된 걸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TX의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STX 그룹은 외환위기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던 이 쌍용 그룹이 이 계열사였던 이 쌍용 중공업을 매각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따로 출범을 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재무책임자, 그러니까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 CFO라 그러죠. 그 이제 전무였던 이 강덕수 씨가 대표이사가 됐는데, 이 강 회장이 2001년부터 주식을 꾸준히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형태로 주식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4년 5월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STX가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기업 분할을 통해서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재계 서열 13위까지 올라섰고요. 2001년 10월에 대동조선을 인수해서 STX 조선해양을 세웠고 2004년 11월에는 이 해운업체인 범양상선을 인수를 해서 STX 펜오션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관련 회사들 인수를 해서 이제 엔진이나 중공업, 에너지, 건설, 뭐 솔라, 뭐 리조트 이런 데 이제 계열사들을 만들었고요. 2007년 10월에는 좀 이제 세계적인 크루즈선 업체인 이 유럽의 아커야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STX 유럽을 세웠죠.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이제 STX 솔라를 세워서 이제 태양광 사업에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련에도 이제 조선소를 만들었고요. 네, 상당히 공격적인 인수합병 정책을 폈던 것 같은데요. 이 재벌이 아닌 회사가 이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면 그건 상당 부분 이제 부채의 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 대우그룹이 하던 방식처럼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형태가 약간 다르지만 거의 이제 원리는 유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이제 저금리와 이에 따른 거품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덕에 이제 해운업과 조선업이 큰 호황을 보였죠. 근데 STX가 이제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할 수 있었던 건 좀 이런 흐름을 잘 탄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융위기가 오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이제 조선 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이제 한계를 맞고 위기로 몰린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론에 나온 이 현재 STX 조선해양의 재무 상황을 보면 2012년 매출이 약 9조 5천억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이 약 7천억 원, 당기 순손실이 7,8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총자산이 13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부채가 1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거기다 이제 올해 안에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1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2조 2천억 원의 부채 중에 11조 원이 올해 만기가 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지출된 이제 대출 이자 비용이 2,650억 원이나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2008년에 457%에서 2012년에 924%까지 높아졌고요. 457%도 높은 건데, 네. 이제 924%면 이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STX 측은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STX 펜오션을 매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해운사 네.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한 6조 5천억 원 정도에 팔릴 걸로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공개 매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아무도 이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실패를 했고 결국 이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부채가 너무 많고요. 네. 이 자율 협약을 한다고 해도 이 조선해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채 규모가 거의 부채 비율이 거의 100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율 협약이라는 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TX 조선해양 정직 직원이 35,000명이고 협력업체가 1,400개에 이제 6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STX가 쓰러지게 되면 이제 경남 창원과 진해 이쪽에 이 10만여 가구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조선 해운업종이 많은 이 경남 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남에서 많은 조선업체들이 망했지만 이 STX가 망하면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른 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출범 딱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STX 망하고 경남 지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자금 지원으로 이제 연명을 시킨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펜오션도 뭐 산업은행이 이제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답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STX는 그렇고요. 이 GS건설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뭐 GS건설이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난 10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1조 8,2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이 무려 5,354억 원이 났고, 당기 손실이 3,860억 원이 됐습니다. 이 연간으로는 한 8천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매출은 한 2조 3,300억 원 정도고, 영업이익을 한 510억 원 정도 거둘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예상을 깨고 이제 거의 창사 이래 최대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뭡니까? 예, 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5,3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4천억 원 정도, 사우디에서 한 800억 원, 쿠웨이트나 바레인에서 각각 한 150억 원, 캐나다에서 한 130억 원, 뭐 이렇게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손실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이 원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건설 프로젝트들의 이 준공 시점을 앞두고 원가 계산을 다시 했는데 이게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공사 기간 3년 동안 이 매달 공사비가 들어오는데 이걸 원래 이제 애초에 설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차감을 해서 수익을 잡아왔는데 다 짓고 보니까 원가가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바로 잡다 보니까 이제 큰 손실이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외정 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얘긴데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할 때 이 저가 수주나 덤핑 수주를 하고 이걸 토대로 원가를 상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해외 수주에 나섰는데요. 수주를 위해서 입찰가를 매우 낮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 GS건설이 이제 실적 쇼크 이후에 며칠 뒤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1분기에 무려 2,20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해외 시장에서의 원가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이 원체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막 중소 이 건설업체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수주가 잘 돼서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만도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 지난 14일에 이제 한라그룹이 그러니까 만도의 이제 그 소속 그룹이죠. 한라그룹이 이제 한라건설 그러니까 소속사인 한라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총 9,100억 원의 이제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 이 중에 만도가 이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한 3,800억 원 정도를 출자를 하고 마이스터가 한 4,500억 원 정도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글자 그대로 돈을 내서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이 한라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계열사의 돈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한라그룹은 이제 순환출조 구조가 이제 한라건설에서 만도에서 마이스터에서 다시 한라건설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만도가 지금 이 돈이 있는 거니까 만도에서 마이스터로 돈을 출자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네. 이 만도가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이 만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만도는 작년에 매출이 한 5조 592억 원, 영업이익이 2,55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0.9% 증가를 했고, 그런데 영업이익은 한 14.8%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이 자동차 부품 분야가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만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3,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이제 만도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계열사 살리기에 동원이 되는 거죠. 네, 이 한라건설의 위기가 이 만도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군요.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국내 4위이자 세계 4위인 조선사 STX가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번 이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사태로 그간 해외 수주로 견딜만 하다던 이 대형 건설사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게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량 계열사 돈으로 건설사를 살리는 식의 움직임이 두산그룹에 이어서 한라그룹에서도 나타난 이 거고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전 상황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이제 한보나 기아나 대우 사태 이런 것들에 이제 이 2013년, 14년 버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홍수에 비하자면은 이제 물이 이제 작은 기업들이 살고 있는 1층을 넘어서 이제 중견 재벌 기업들이 살고 있는 2, 3층으로 이제
차올라서 이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은 나름 버텨왔는데 경제 위기가 점점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